휴 N21 시스템 오퍼레이터 김성균입니다. 네. 되게 어려 보이죠? 그쵸? 네.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 만났던 때는 99년도에 제가 처음 네트워크를 만났고요. 그때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로부터 네트워크를 처음 접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여자친구로 헤어지게 됐고 사업도 그만두게 됐고, 네. 아픈 상처로 시작한 게 첫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성숙해 가고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 시장에도 분명하게 비전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려 오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진행했던 적도 있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조금 사업을 중단하고 또 생활에도 집중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지금 이 타이밍에 모두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꿈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서울시 청년정책 멤버로도 제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창업하는 친구들을 정말 열심히 제가 또 멘토 역할을 또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직접 교육회사를 운영해본 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도 경험이 또 있고요. 또 이런 미래의 어떤 시대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또 유엔 미래 포럼 정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유통학회 정회원으로도 있으면서 유통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백화점 시장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홈쇼핑 시장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장 마켓이 보여야지만이 어떻습니까?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어때요? 친한 사람 소개로 감성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사업적으로 정말 이 비즈니스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다 보니까 전체 시장을 볼 필요성이 있어서 또 이렇게 꾸준하게 또 공부를 또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디스커버리라는 이 영어 단어죠. 발견이라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를 찾는다는 거는 여러분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시간이 걸립니다. 네, 1976년도에 쏘아 올린 보이저 2호가 드디어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항성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최근에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발사한 지 몇 년 만에 41년이 지난 이후에 보이저 신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연구했던 과학자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바로 opportunity, 기회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찰은 대충해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정말 밀도 있고 심도 있게 해야지만이 이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요거를 가지고 머리를 깎아보신 선생님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혹시 요거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선생님? 바리깡. 어릴 때 그냥 바리깡이라고 들으셨죠? 자, 그럼 반대로 이 바리깡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일본말. 혹시 일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근데 왜 일본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어감이 그냥 그래서. 자, 원래 이것을 최초 개발했던 나라는 프랑스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 제조회사 이름이 바로 베리컨트라는 회사예요. 프랑스 베리컨트사. 근데 베리컨트의 발음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문명이 개화되면서 이걸 수입해 왔는데 베리컨트 발음이 안 돼요. 바리깡 하면서 이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 말이 아니라 어느 나라 말입니까? 프랑스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때요? 일본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일상에 젖어서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또한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깡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원래는 베리컨트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불법 다단계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인 마이크 벤스라는 교수님이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해서 노트에다가 점을 9개를 찍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사각형 형태로. 이것을 한붓 그리기, 손을 떼지 않고 한 점에서 출발해서 꺾은 점을 한 번
하나, 둘, 셋, 네 번만 꺾어가지고 전체 9개 점을 다 지나가게끔 만들어봐라 라고 했더니 대학원생들 중에서 7명,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딱 4개 직선, 연결된 직선 4개만 만들어가지고 전체 9개 점이 다 지나가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가 안 지나가실 거예요. 네? 이렇게 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안 지나가죠?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얘가 안 지나가죠? 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딱 4번만 그거 가지고 4번만 꺾어서 어떻게 5개 다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는 이것을 딱 문제를 보여주는 순간 이 사각형 틀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네. 그 갇혀있는 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어요. 그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관점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전체 점을 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어때요?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또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깨지 않고 기존의 직장생활 개념과 사회구조의 개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이 비즈니스를 절대로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사고 전환을 해가는 사람들 지금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 다 소셜이라는 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 기업들, 최근에 토스 같은 거 아시죠? 어플 개발했던 토스 개발했던 친구들이 최근에 900억을 투자를 받아서 대한민국 최초 스타트업 기업으로 1조 기업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어떤 멤버들이 있다라면 가능하고요. 또 그러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그럼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유튜버, 스타 유튜버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개인이 만들어서 창작해서 만들었던 영상 컨텐츠들이 광고가 붙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창의성과 어떤 생각의 전환이라는 부분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뭔지 아시죠? 예, 김홍도 선생님이 그린, 단원 김홍도 선생님이 그린 씨름도입니다. 이 씨름도가 여러분들 대단한 그림일까요? 아닐까요? 대단한 그림이죠, 사실은. 근데 이 안에는 과학적인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알게 되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안에는 이 숫자 형태의 구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각선의 숫자 합이 얼마죠? 12입니다. 이렇게는 얼마? 10이죠. 그 다음에 위아래는 어떻습니까? 8, 5. 8로는 어떻습니까? 예. 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합이. 예. 그리고 안정적인,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인원 배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안정감 있는,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구현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김홍도 선생님 그림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쭉 끝에 있으신 분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신 분? 여기, 이쪽에. 네. 여기 있으신 분 보이시죠? 이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재미있는 모습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혹시? 찾으셨어요? 손을 한번 보세요. 왼손과 오른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네. 자, 이 정도로까지 단원 김홍도 선생님 그림을 관찰해 보신 분이 계시나요? 없죠. 자,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이 정도 깊이까지만 바라보시는 분이라면요, 분명하게 비전을 느낄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이걸로 끝나요. 그냥 그림인가 보다. 그러니까 깊이가 낮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전을 못 느끼게 되고, 비전을 못 느끼다 보니까 에너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깊이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 행정 내각의 인원 구성을 이루고 있는 멤버들을 제가 그 미국 뉴욕 타임즈에 나왔는 신문 기사를 제가 쫙 봅니다. 보면서 등골이 쫙 뜨거워지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트럼프 행정 내각 중에서 아시는 분 한 분 혹시 계신 분 있나요? 근데 저는 딱 한 사람을 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었습니다. 바로 저쪽에 계신 분입니다. 베시 디보스라는 분이세요. 이 베시 디보스라는 분이 누구냐면, 자, 이 여러 명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왼쪽에 있는 앉아서 다리를 꼬고 있는 여성분 있죠? 그분이 바로 베시 디보스입니다. 아메이의 창업자의 며느리입니다. 아메이의 창업자의 며느리가 이제 그 감투를 쓰게 됐는데, 바로 현재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내각이 딱 구성됐을 때, 트럼프는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아주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걸 저는 육감적으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요거 논리적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이 가운데 앉아있는 분 보이시죠? 저분이 바로 아메이 창업자, 네. 리치 디보스입니다. 네. 저희 반에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리치 디보스고, 그래서 사모님이시고, 왼쪽에 제일 끝에 서 있는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잭 디보스라는 아들입니다. 아메이 창업자 아들. 현재 지금 미국의 상공회의소 의장을 맡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대통령 바로 옆에 앉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대통령 옆에. 파워가 있을까 없을까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쪽이에요. 자, 네트워크 비즈니스 통해서 한 집안의 명예를 어떻습니까? 끝까지 올려버린 엄청난 가문이 바로 아메이고요. 저는 이 교육부 장관이 바로 이 베시 디보스가 교육부 장관이 올라간 걸 보면서, 미국은 아주 옹호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트럼프가 여러분들 2012년도에 실제 트럼프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회사를 운영해서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시죠? 근데 트럼프는 실패했어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사업은 접었습니다. 왜 접었을까요? 사업자들과 갈등이 너무 많아서,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네트워크 사업은 성질 더러워서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용사님이 저를 계속 러브콜을 하려고 해도 아마 가슴으로 삭히고 계속 삭히시면서 아마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들을 먼저 읽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과거에 있었던 스토리 하나만 제가 좀 언급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보시면은요, 뭘 보실 수가 있냐면, 일단은 자동차가 보이네요. 최초의 증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매연이 시커멓게 나오고 있고요. 옆에 경찰관이 서가지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마차가 어때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앞발을 들었네요. 그죠? 근데 앞에 보니까 빨간색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네요. 자, 이 그림의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최초의 자동차가 개발이 돼서 실제로 창업자, 당시에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시가지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벌어진 풍경인데요. 실제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빨간색 깃발을 들고 가는 뒤에 있는 사람이 차를 몰고 가야 돼요. 자, 이거는 실제 1820년부터 1840년 증기자동차 르네상스 시기에 있었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자동차는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냐면 영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너무나 엄격한 법 때문에 자동차를 먼저 사용화시키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에 뺏겨버립니다.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라면 바로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적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붉은 깃발 법입니다. 자, 명분은 그래요. 자동차가 보급이 되면 마부들이 실직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말보다 느리게 다니세요예요. 산업혁명 당시 전만 하더라도, 이제 마차가 생기기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 관련된 산업이 큽니까 작습니까? 타이어 교환해 주는 거, 자동차 정비 사업, 주유소 사업, 큰 사업이에요 작은 사업이에요? 현대그룹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까요? 기름을 팔아서 더 돈을 많이 벌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름 파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자동차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까요, 여러분? 맘먹습니다. 자, 뭐냐면요, 당시에는 마차와 말에 관련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었어요. 기득권들이 독식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어느 날 물뜻 발명가가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운영해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괜찮아. 이게 싫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대기업들은, 기존의 기득권들은 싫은 거죠. 왜? 기존의 말과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데 어때요? 아니, 말과
마차를 팔아야 되는데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뭘로 한 겁니까? 서민의 입장에서 대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평범한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마부들, 직업들이 전부 다 실직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법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5년 동안 이 법 때문에 어때요? 성장을 못 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이 뭡니까? 대한민국 방문판매법입니다. 이 대한민국 방문판매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못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피가 막 거꾸로 솟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런 혹독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 전 세계 몇 위입니까? 3위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자, 얼마나 법이 혹독했냐면요. 한번 보세요. 시가지에서는 자동차가 시속 3km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사람들 걸어가는 속도보다 느리게 다녀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교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조건이 또 있었어요. 차를 운전하려면 운전수도 있어야 되고 운전수 옆에 탄 기관원, 그때는 엔진을 따로 돌리고 핸들을 따로 돌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앉아야 됐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붉은색 깃발을 가지고 차량 50m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 요 세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지랄 같은 법이죠.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밤에는 어때요? 붉은 랜턴을 가진 사람은 속도를 그러니까 밤에도 요 랜턴을 갖고 있는 사람 뒤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랜턴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때요? 화장실을 간다든지 개인적인 볼 일이 생겨서 하게 되면 어때요? 차는 멈춰야 되는 거. 네,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법이 더 강력해지는데, 자, 말을 우연히 만나면 차량은 정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선이 누구다? 말이 우선이라는 거죠. 차량에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는 것을 금한다. 결국 차를 몰지 말아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혹독한 법으로 가져온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영국은 어때요? 자동차 산업의 기득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일까요? 이걸 조금만 저희가 확대를 해보시면 어때요? 실제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언론은 일부를 딱 보여주고 어떻습니까? 전체인 것처럼. 사실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과거에 대한민국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거를 기존의 유통회사들이요, 시기 질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눌러버린 거죠. 네. 정말 예전에 물론 SMK라는 회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회사가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냐면요, 한 달에 건물 한 층씩 올려버렸어요. 사업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버렸습니다. 그것을 일반 유통회사들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 타임즈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2015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2015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예측을 했더니 142살까지 산다라고 합니다. 네, 142살. 네, 그죠? 저 아이가 142살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접하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바로 고령화입니다. 이것을 영국의 인구 전문가인 폴 웰리스라는 사람은 2020년에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진 규모로 9.0에 해당하는, 진도 규모 9.0에 해당하는 에이지 웨이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진도 9.0이면요 남아있는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가루가 돼서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런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 세계 인구를 봤을 때요, 15세 이하의 인구와 60세 이상의 인구가 만나는 점이 전 세계 평균 인구로 봤을 때 언제냐면 바로 2047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제 이미 도달해버렸냐면 2016년 8월 달에 이미 이 지점을 도달을 해버렸어요.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더 빨리 늙어간다? 31년을 더 먼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현재 194개국 중에서 72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44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대한민국이 전체 고령 노인 빈곤율이 가장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게 경기하고도 맞물려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통해서 점점 어떻습니까? 적은 노동력으로도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스포츠웨어인 아디다스라는 브랜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디다스 브랜드는요, 신발 제조 공장을 동남아시아에서 이미 독일로 옮겨버렸어요. 독일에서 이미 제조시설 혁신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는 공장을, 무인 공장을 완벽하게 실현을 해냅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는 어떻습니까? 일부에게 더 편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이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바로 성장보다 뭐가 중요하다?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은 이분은 예전에 비즈니스 타임즈라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매거진을 통해서 2008년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21세기 지식상인이다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지식상인. 그리고 이들은 새롭게 부를 분배해서 안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보여주셨던 분이죠. 자, 그러면 유통시장, 전 세계 유통 강자 2개, 미국 북미에서 가장 유명한 유통 강자는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월마트와 바로 아마존이 있는데요. 왼쪽에 계신 분이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은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하더라도 어때요? 아마존의 주식은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었고요. 월마트는 이미 2000년 전부터 날라다녔습니다. 주식 가격이 이미 어마어마한 가격을 형성하면서 갔었는데, 여기 점점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 그림이 뭘까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따라잡으면서 2015년도에 드디어 월마트를 넘어서 버립니다. 즉 어떤 계기가 됐냐면 온라인이 드디어 누굴 따라잡았다? 오프라인을 따라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현재 아마존 주식 가격은 약 1591달러, 약 한 17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현재 월마트는 한 주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현재 약 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아마존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온라인의 대세의 영향은 굳이 아마존에만 그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에 가시면 최대 백화점 체인점이었던 메시스 백화점이 있는데, 메시스 백화점 2016년도에 전체 728개 매장 중에서 100개를 폐상했고요.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백화점 문을 닫았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공룡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공룡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난 월마트가 창업 이래 2014년까지 단 한 번도 매출 감소가 없이 성장했던 회사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35년 동안 매출 하락이 한 번도 없이 성장한다는 게 놀라운 걸까요? 놀라운 거 아닐까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정점을 언제 찍었을까요? 2014년도에 월마트는 정점을 찍고 매출이 하락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부터 구조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 밖에 다른 스포츠 전문 오프라인 매장, 오피스 디포, 또 K마트, 여러분들 괌에 가신 분들 아마 K마트 구경 가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K마트 또한 어떻습니까? 수많은 매장들을 정리하게 되면서 2016년 한 해에만 약 44,000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을 하면서 꾸준하게 매년 이 수치대로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이 세계적인 미래학자 타일러 코에는 현재 중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만약에 한국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을 발전을 시키지 못하면 5년 내에 대만과 말레이시아 추격을 당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뭘 살리려고 하는 거죠? 제조업을 살리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선진국으로 가려면 우리 뭘 키워야 된다?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등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군산에 있는 그 쉐보레 자동차가 문을 닫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 저희는 앞으로 서비스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발목 잡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제조 사업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건데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예전에 80년대는 18.5%의 고속 성장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 은행에 돈 딱 저금해 놓고 한 달에 이자 그 보는 재미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셨던 때가 있으셨나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 그런 재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세대가, 젊은 친구들 세대들이 역사상 이 100년 세대 안에 가장 가난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 2012년 이후로 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저성장이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몇 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30년에서 50년까지도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일이 돼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북한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 외국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약 12%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인 이름이 갑자기 순간 생각이 안 나네요. 워렌 버핏 말고 짐 로저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짐 로저스라는 분이
이 아시아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가장 투자 가치가 매력적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에 있는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현재 지금 다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투자 시대가 열리면 건설과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현재 지금 베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 새로운 구미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저희가 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냐면 자, 1980년대 짜장면 한 그릇이 350원이었던 적이 있어요. 생각나시죠? 네. 근데 2011년이 됐어요. 짜장면이 5,000원이 됐습니다. 30년마다 물가는 얼마가 상승한다? 15배씩 상승합니다. 30년마다. 네. 그리고 2040년이 되면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일까요? 8만 원인 시대가 옵니다. 저의 꿈은 굉장히 소박해요. 제가 2040년이 되면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제 손주들하고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럼 딱 계산해봤어요. 짜장면 한 그릇에 8만 원이니까 제 손주들하고 해서 4명이 먹는다는 쳐. 그러면 84, 32만 원이죠. 짜장면 가격만. 짜장면 가격의 4배가 탕수육 가격이에요. 2만 원이 탕수육 맞잖아요. 그러면 8만 원 4배면 얼마입니까? 32만 원. 그러면 짜장면하고 탕수육만 먹어도 64만 원이 있어야 돼요. 제 꿈은 그거예요. 내가 나중에 40세가 됐을 때, 2040년대에서 제가 80세에 거의 가까운 나이가 됐을 때 제 손주들에게 짜장면, 탕수육을 편하게 사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거죠. 할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사주시면 돼요 라고 손주가 말했으면 저는 벌써 계산기에 몇 개 들어가요. 63을 곱하기 사니까 25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 탕수육 가격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물가 상승 이렇게 감안했을 때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벌써 60세 임박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기존에 젊었을 때 버는 돈의 수익이 반의 반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네. 게다가 뭔가 가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지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길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 중에서 2019년과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까지 부채를 가지고 대한민국 상환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을 져가지고 매년마다 상환해온 금액이 평균 약 50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까지만,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부채 상환 금액이 50조면 해결이 됐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몇 배가 늘어버리냐면 4배가 늘어서 200조 원을 갚아내야 됩니다. 국민들이. 경제가 좋아져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은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기서 바로 브레이크가 걸릴까 안 걸릴까요? 지금 이러한 아주 위험한 그런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경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의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죠. 제2의 IMF는 또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과 전 세계 경제, 어느 나라의 경제를 다 뚫어지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면 저희보다 먼저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왔고, 전 세계 강대국, 물론 중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3위 안에 든 나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를 읽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읽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부채 비율을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 금융회사들이 어때요? 예전에 2000년 후반에 취약한 제2금융권을 뚫고 진입을 해버린 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부동산 거품이 생기면서 언젠가는 부채에 시달리게 되면 1금융권은 돈을 대출 안 해줄 거고 사람들은 제2금융권을 몰릴 거다라는 걸 딱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들이 어때요? 자, 예전에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해가지고 친해저축은행, 지금 이게 일본은행이 돼버렸습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일본에서 인수해가지고 현재 SBI저축은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레이저축은행을 인수해가지고 OK저축은행이 됐는데 다 이거 일본계 제2금융권이 다 독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이저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제2금융권 시장을 누가 다 독식하고 있다? 일본 시장이 다 독식을 해버린 겁니다. 이 법을 도대체 열어준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이거를 예측하고 들어왔던 일본은 뭘 본 걸까요? 한국은 언젠가 금융위기가 터질 거고 그때 한국에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는 기회를 본 겁니다. 왜? 먼저 그런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사실 서민들은 어때요? 1금융권은 대출이 안 되니까 이런 데서 돈을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 건지 일본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싫다고 하면서 어때요? 일본 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게 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제 식민지에 있으면서 내가 일제 식민지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깨어있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가 한 사람이 해리 덴트라는 교수님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인 2005년, 6년도에 목에 핏대를 세워서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분 말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전문가들조차도 어때요? 야야야, 지금 돈 벌 타이밍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본인의 소신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2008년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스타가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왜 미국이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구 구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게 되면서 경기가 어려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밑에 재원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스타가 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봐라. 일본은 1992년도에 그 시기가 왔고, 자, 한국은 2018년 준비해야 될 거고, 스페인 2025년, 중국 2025년, 프랑스 2020년, 독일과 영국은 2013년, 그다음에 영국은 2007년, 이렇게 인구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해내게 됩니다. 정확하게 적중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인구거든요. 자, 인구 구조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다음 지금 1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받쳐줄 수 있는 3차 베이비부머가 없어요. 인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취약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어떻다? 바로 한국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역사는 반복되시듯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컨디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시기에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술 발전 속도를 내 의식이 못 따라가게 되면 세상을 못 읽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2000년도 초반에 곤충 한 마리의 뇌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냈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쥐 한 마리의 뇌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냈고요. 2022년도에 한 사람의 뇌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옵니다. 근데 2045년이 되면 전 세계 인류를 통합한 지능의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현재 지금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5G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쓰고 계신 스마트폰의 속도가 무려 적게는 20배에서 빠르게는 100배가 빨라지는 겁니다.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1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정보의 폭발하는 그런 시대에 가고 있고요. 이 모든 병원들도 뭐 인공지능 로봇 같은 IBM, 왓슨 같은 거를 병원에서 도입을 하고 있죠. 또 최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글에서 완전 자율주행차인 웨이모를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이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자 없이도 완전한 자율주행 가능할 수 있는 웨이모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세죠, 대세. 네, 대세. 자,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택시 운전 기사분의 일자리를 걱정을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갈까 안 갈까요? 여러분, 제가 한복을 만드는 전문가가 돼서 열심히 한복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한복을 다시 입으려고 할까 안 할까요?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머리 다시 기는 게 가능할까 안 할까요? 제가 그래서 상투 틀고 어렵다는 사실이죠. 네. 자, 이러한 시대의 이 과학기술, 특히 생명과학기술이 올해 가장 큰 이슈가 하나가 바로 유전자 가위의 출현입니다. 이 유전자 가위의 출현이 올해 과학계의 가장 큰 이슈인데, 어떤 기술이냐면 바로 이 DNA 유전자 상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에 걸릴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잘라내버립니다. 잘라내버리고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암이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상실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앞으로 142살까지 실제로 살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는 게 아니라 로봇이 오토바이를 완벽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시대. 이미 야마하에서는 그런 오토바이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자, 아마존의 이 어마어마한 큰 공장에 가시면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저런 로봇들이 선반을 다 운반해서 움직여 나르고 있고요. 정확하게 다 사람이 딱 서 있으면 물건 뽑기 편하게, 사람은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로봇이 왔다 갔다가 정확하게 있는 물건을 집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가고 있고요. 뭐 보스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 레벨에 해당하는 그런 로봇들을 현재 지금 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집에서 돌아다니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왜? 똥 같은 거 안 치워줘도 돼요, 이런 로봇은.
똥칠 필요 사료값도 안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같은 데나 영국에서도 이렇게 아마존 고라는 전혀 사람이 없는 이런 온라인 매장이 만들어졌고 그냥 물건만 집고 나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마트에 인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기술의 변화 선상에서 이 현재 지금 저희가 접하고 있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멤버십 경제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이 로비 켈빈이라는 사람이 멤버십 경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는 멤버 구축의 비즈니스와 연관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역사 한번 보세요. 자, 미국이 1950년에 슈퍼마켓 문화가 시작을 했고요. 10년 후인 정확히 60년대 일본이 슈퍼마켓이 열립니다. 한국은 70년대 슈퍼마켓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백화점이 60년대 대중화되고요. 70년대 일본의 백화점이 대중화되고요. 80년대 한국의 백화점이 대중화됩니다. 딱 정확히 10년을 텀을 두고 따라옵니다. 예. 홈쇼핑이 80년대 미국이 나왔고 90년대 일본이 홈쇼핑, 한국이 2000년대 초반에 홈쇼핑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됩니다. 예. 그러면서 2000년대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일반화됐고 일본이 그 다음 한국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2015년 중반이 넘어선 지금부터는 바로 대한민국 또한 역시 네트워크 마케팅의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요. 과거 2002년도에 저는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이 노무현 대통령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었어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기존의 기득권층이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네. 그래서 그냥 공약으로만 끝나고 이걸 이행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지식 기반 경제로 급변하는 지금이 한국의 기회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바라보는 미래는 한마디로 급변하는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특히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이른바 프로슈머가 생겨나면서 세계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People create economic value without money. The second economy has a big impact on the first economy, but it is not studied very well by the economists. 가장 대표적인 예가 리눅스. MS 윈도우 대안으로 핀란드의 한 젊은이가 만들어낸 이 소프트웨어는 화폐가 거래되는 경제활동이 아니었지만 만들어짐과 동시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플러 박사는 이런 지식 기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 제가 이 영상은 되게 오래된 영상이에요. 2006년도 영상인데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여러분들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처음 썼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정말 작은 것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로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스타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작년도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든 친구 중에서 6살, 7살 어린아이가 약 1년에 220억을 벌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부를 창출했다는 거죠. 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출의 시대로 가고요. 공유경제 시대로 현재 가고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대비해서 이미 금융감독원의 예전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미 2003년도에 2월 6일자로 GS 홈쇼핑이 어떻습니까? 이미 다단계 판매 등록을 다 맞춰놨어요.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알까요 모를까?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그냥 좀 소심하게 있는 거지 분명하게 비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차트, 이 그림을 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1999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들어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해서 한 1999년도, 97년도니까 98, 99, 2000, 2001, 2002 한 5년 정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당시에 매출액이 다단계 매출액이 급성장합니다. 3조 8천억까지 올라가고 근데 이때 언론 플레이가 있어지게 돼요. 언론 플레이. 이 네트워크 시장을 죽이는 거죠. 하락을 하고 2004년도에 4조 4천억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뭐 JU 네트워크라든지 뭐 위베스트가 약간 불법도 있는 그런 회사들의 문제가 터지면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약 3년 4년 내리 꽂아버려요. 2007년까지 하락의 길을 계속 걷습니다. 1조 7천억 매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떨어졌던 매출들이 2007년 저점을 찍고 어떻게 가고 있다? 2008년, 2009년, 2010년, 11, 12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지금 얼마까지? 5조가 훌쩍 넘어가는 매출까지 도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2004년도에 4조 4천억의 매출을 10년이 지난 2014년에야 원점을 복귀를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원래는 그냥 갔어야 돼요. 만약에 이때 다른 어떤 기득권의 개입이 없이 그냥 이 사업 자체를 조금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쳐주는 조직이 있었다면 훨씬 더 빨리 성장했을 겁니다. 지금 이미 10조 원의 매출을 넘어섰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번 쉬었다 갔지만 지금 현재 이 평균, 연평균 이 네트워크 시장의 대한민국 성장률이 15%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사업보다도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여긴 돈이 있다는 건데요.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대한민국의 직접 판매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202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10조 시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5조 6천억 언제 갈 거라 보이시죠? 근데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대한민국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한 번의 경제 위기가 더 올 수 있다. 그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제2차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미국은 어떨까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이 넘어서면서 바로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극강의 사회적 기업 모델이 바로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업이라고 하고요. 지금 왜 최고의 프라임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008년도 미국의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사업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면서 이 시장이 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포브스 잡지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죠. 2014년 기사입니다. 이게 2014년도 8월 29일자 기사인데, 자, Would you join a multi-level marketing?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합류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리타이어먼트 인컴이니까 은퇴하고 나서 수익을 벌 수 있는 일로서 어떻습니까? 라는 기사가 세계 최고의 경제 매거진 포브스지에 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당신은 언제까지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일하는 직장생활을 하실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면서 당신이 원하는 돈을 벌 수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히트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꺼주시면 좋겠네. 네. 자, 제가 계속 이 팩트적인 부분을 언급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2016년도 사드 문제가 터지기 전입니다. 사드 문제가 터지기 전에 2016년 3월 28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중국의 아오란 그룹이 한국에 와가지고 송도에 있는 컨벤션 센터를 빌려가지고 큰 행사를 하려고 이제 유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단체 관광객이 몇 명이냐면 6천 명이 한국에 옵니다. 그때 24개 도시에서 약 158대 비행기가 떠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행사를 하러 온 겁니다. 네. 사실 이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명품 회사가 똑같은 날짜에 송도 컨벤션에서 원래 행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먼저 우선권을 줬다? 우리 한국에서 아오란 그룹에게 우선권을 준 겁니다. 왜?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행사가 있고 나서 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무려 120억 원의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딱 2달이 더 지나 2010년 5월 달에 돼가지고 또 한 8천 명이 또 옵니다. 한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당시에는 항공기 34대, 100여 대, 관광버스 16개, 호텔 예약이 다 끝나버렸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장관, 항공관광부사 사장까지 참석해가지고 막 한강에서 어떻습니까? 그 삼계탕 파티 열고 막 난리 부르스를 했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중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언론은 이들이 네트워크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요? 그럼 질문, 중국은 왜 우리를 상대로 들어왔을까요? 자기 회사 홍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중에서 단 한 회사도 이 회사가 네트워크 회사라고 알려준 언론이 없어요. 그냥 중국에 있는 한 회사의 직원들이 왔다라고만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 그들은 다 건강식품 관련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사실이에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이때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행히 사드가 생겨가지고 어때요? 이게 좀 딜레이 됐지만 중국은 또다시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한국이 큰 시장이에요, 작은 시장이에요? 큰 시장이거든요.
한국의 홍보가 끝나면 한류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다른 동남아시아, 유럽 시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복장 터진 게 뭐냐면 왜 다른 나라 다단계 회사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농림축산부 장관, 관광부 사장이 다 가가지고 하면서 왜 국내 회사는 그렇게 못 해주냐는 거예요.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독립투사 의지가 생깁니다, 정말. 도대체 뭐 하나 이런 거죠. 국내 회사는 안 키워주고 다른 회사들은 뒤 똥물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지난 있다는 3월 사실입니다. 중국의 아우란 그룹 6천 명이 방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중마이 임직원 8천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들이 단체 관광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수 기자. 긍정적이라잖아요. 긍정적. 열받아. 무려 4,500명이 한자리에서 즐긴 이른바 치맥 파티. 점포 50곳에서 치킨 1,500마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想吃韩国的美食，还有想看韩国的长腿欧巴。我觉得气氛很好，很开心。 면세점도 대목을 맞았습니다. 매출이 평소보다 2~3배씩 뛰었습니다. 我觉得这边的化妆品特别好，来了这边就是为了带一点护肤品回去。好多朋友们都让我一起带护肤品回去。 지난 3월 중국 아오란 그룹의 단체 관광이 남긴 풍경들입니다. 당시 쓰고 간 돈은 한 사람에 280만 원꼴, 304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낳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애초 예상했던 260억 원보다 40억 원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2,000명 많은 8,000명이 방문하니까 단순 계산하면 경제 효과 405억 원이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포상 개념으로 여행을 보내주기 때문에 포상 개념 관광객보다 아시죠? 승급 달성한 프로모션 여행 보내주는 그거예요.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단체의 한국 방문은 관광산업 측면에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왜 그렇게 글이 만들어가지고 되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면 한국에 뭘 키워야 될지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당장 돈 버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정책적으로. 네. 자, 지금 이 미국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친구들은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 하버드, 미국의 명문대학 스탠포드, 이런 데서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들이요, 리더십 마인드나 이런 강의를 듣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벌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만 혼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사업가로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거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기부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사회에 함께 공동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동양인처럼 보이시죠?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2세대들, 이 친구들의 네트워크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두려워요. 게다가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는 대한민국 수천 개 기업 중에서 딱 11개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자, 최근에 불과 몇 주 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직접 판매 연례 협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3위지만 한 번도 이런 직접 판매 연례 행사 열려본 적이 없어요. 충분히 열릴 수 있거든요, 글로벌 이런 포럼 행사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다단계에 관해서는. 네? 네. 자, 연 200조 시장으로 매년 8.1% 시장을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하면 이제 경제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이. 이 시카고 대학에 계시는 찰스 킹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프로페셔널이라는 뜻이 이제 직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전문가 직업으로서 The Rise of Network Marketing. 네트워크 마케팅이 Next Major Profession. 다음 세계 전문가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책을 쓰십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이 책이 10년 전에 쓴 책인데 정말 이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강 전문가죠, 폴젠 필저. 이분은 정말 천재. 30세 전에 이미 천만장자가 된 친구인데, 건강관리 혁명을 통해서 다음 세계 백만장자는 웰리스 쪽에서 나온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역시 이분 폴 제인 필저 또한도 어때요?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가능성을 아메이 행사장에 초대 강사로 가서 거기서 비전을 느낀 겁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강의했고 10년 후에 강의를 한 번 더 갔어요. 근데 10년 후에 딱 갔는데
10년 전에 예전에 막 열심히 받아주고 혼자서 필기했던 사람이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은 멘붕이 온 거예요.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부자가 되는 프로세스가 좋은 대학, 명문대, 또 좋은 부모 만나서 부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쪽을 통해서 부자가 나온 걸 알게 되면서 이분이 이 시장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 이 시장은 정말 대단한 새로운 시장이구나라고 느끼면서 이런 책들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또한도 역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역사상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가장 최고의 투자가 바로 네트워크 사업에 투자하는 거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아마 이 영상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도널드 거침없이 트럼프.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주목하고 있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그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자산 10조 원의 부동산 재벌, 수차례 파산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달인, 자신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자기 PR의 귀재, 그리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특유의 자신감과 제가 왜 이 말이 대단하고 생각하냐면 이분이 2012년도에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파산 완전 망했어. 한 4, 5조를 말아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빗 레터맨 쇼에 나와가지고 망하면 뭐 할까 하니까 다단계 사업 회원으로 출발하겠다 이야기를 하자. 제가 그래서 대단하더라고요. 네.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주가 성장률을 보시면 압니다. 연평균 주식 성장률이 31.47%였는데 네트워크 회사들의 주가 성장률은 188%입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6배 이상 빠른 속도로 주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여기에 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사진들은 현재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몇몇 친구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예요. 근데 미국의 경제 위기가 닥칩니다. 2008년도에 직장을 잃었어요. 그때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정말 어렵게 만났지만 시작을 해서 이 친구는 현재 백만장자가 돼버렸어요. 집 뒷뜰에 있는 차예요. 집 뒷뜰에. 예. 주말에는 하루 종일 차만 닦는답니다. 예. 이런 집에서 삽니다. 나이는 35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35살에 1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예? 거의 25살 실직하고 나서 젊은 시기에 네트워크 사업을 뛰어든 겁니다. 예. 역시 이 친구도 어때요? 아까 그 친구가 이 친구 소개를 한 거야. 친구야 이 네트워크 사업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너 직장 생활도 좋지만 여러분 나랑 부업으로 한번 같이 해보자. 이 친구가 막 콧방귀도 안 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열심히 이 친구도 역시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요. 네. 이 어린 아이가 있는데도 이미 람보르기라는 아주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정보를 필리핀에 있는 고향 친구에게 또 정보를 전달해 준 거야. 이 친구는 이제 이미 고향 친구들 2명이 미국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필리핀에서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친구도 역시 10년 만에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했던 집 아들에서 정말 백만장자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30초에 한 명의 백만장자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30초에. 네. 여기서 백만장자는 누적된 수입이 12억을 달성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이 친구 되게 유명하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후스턴 보고스라는 친구인데, 여러분들, 좀 비전이 있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요런 분이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따님 데려가겠다 하면 아주 주실 수 있는 분 없었을 때.
자, 이렇게 정말 없을 때 만났던 이 두 부부였지만 이렇게 결혼을 했죠. 93년도에.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로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한 친구입니다. 가족끼리 사업을 해가지고요. 다 성공을 했는데 차들 보세요. 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막 람보르기니. 전체 가족 식구들이 다 넥소 사업에 함께 하면서 큰 성공을 이뤘고요. 와이프 생일날에 롤스로이즈를 이렇게 빨간색 리본을 달아가지고 이 차가 가격이 거의 한 12억 정도 합니다. 하고 또 자기 아들 이름으로 MLM 페이라고 나와 있죠. 아들에게 아들 아빠가 선물이다. 롤스로이즈 차고 다녀라 하니까 인생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룬 그런 것들을 또 이 아들은 어때요? 물려받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또 이 친구도 이제 제가 다른 외국계 회사 직원인 친구인데요. 미국의 경제위기가 오면 이 친구가 원래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면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싱가포르. 근데 법과대학을 다니다가 변호사를 꿈꿨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엄마가 야 엄마 따라서 여행 한번 가자라고 해서 미국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엄마가 성공한 걸 안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변호사를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다 가족끼리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 큰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거든요. 빰린이라는 친구인데 정말 결혼했을 때 약속 그대로 다 지키면 살아요. 겨울을 보고 싶으면 헬기 타고 추운데 가고 회를 먹고 싶으면 남태평양에 가서 회를 잡아서 먹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즐기고 만리장성을 다니고 이 친구들은 한 달에 보름을 여행을 다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부럽습니다. 또 세계적인 네트워커 중에 하나 캠포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전용 비행기, 가족끼리 전용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아버지가 취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라.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또 같이 또 진행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이런 것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다 겪어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번에 성공을 이룬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손안에 올려져 있는 작은 씨앗이 보이시나요? 저도 이제 2017년도에 제가 이제 가족끼리 미국을 한 달 동안 제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킹스 캐년에 실제로 가보면 엄청 큰 나무가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작은 씨앗을 심게 되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됩니다. 얼마나 큰지 알겠죠? 나무가 100m가 넘어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나무의 가치가 씨앗 하나에서 출발했는데 그 씨앗에 어떤 걸까요? 우리의 정신세계와 맞먹습니다. 우리 생각이 만약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사람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미라클 그룹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자, 이 두 형제예요, 형제. 잘 보시면 형은 팔이 없어요. 핸들을 못 잡습니다. 동생은 다리가 없어요. 못 굴려요. 어느 한 사람도 개인이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두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동생은 핸들을 잡고 형은 발을 굴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바로 네트워크 사업에 필요한 팀워크입니다. 자, 팀워크는 스폰서 A, B, C가 다리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온 파트너가 다리를 건널 수 있게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했을 때만이 어떻습니까? 모두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선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이 누구다? 제일 마지막에 합류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팀원으로 성공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순수한 열정과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이 조직을 버텨내고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대부분 많은 네트워커들은 착각하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합류한 파트너의 성장과 성공이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인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왜 지금 이 직접 판매 시대가 대세로 가고 있느냐? 지금 글로벌 장기 경제 침체에 들어와 있고요. 또 세계 인구가 젊은 노동 인구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빠른 은퇴가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SNS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연결된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딱 핸드폰 하나면 모든 걸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바로 이 직접 판매 시장은 빠르게 성장을 할 텐데요. 중요한 건 많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미국에 있는 한 해변가에 갱들이
밤마다 싸우고 유리 조각이 깨져가지고 출입이 금지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깨진 유리 조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한 10년을 딱 출입 금지를 시켜놨더니 파도에 의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유리 조각이 마모가 된 거예요. 맨발로 들어가도 발이 다치지 않을 만큼. 자,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10년 동안 혹독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체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괜찮은 환경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예전에 한번 발을 베어보신 분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충분하게 그분들에게도 다시 구경시켜드릴 만큼의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누군가 만나서 결혼하고 또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평범한 삶을 모두가 다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 번은 그런 변화와 도전, 여러분들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정말 베트남에서 이뤄낸 거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인생의 마지막은 있는 거잖아요. 한 번은 있는 거잖아요. 그분, 그죠? 그런 것처럼 모두 누군가에게 새로운 어떤 인생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역전할 인생이 좀 필요하다는 것. 딱 기억자 한 글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 번만 꺾으면은 역전할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3년을 못 버틴대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40년을 희생한답니다. 직장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40년을 봉사하면서 내 인생을 위해서는 3년도 못한다는 사실이죠. 네. 휴엔에서 3년이면 여러분들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오퍼레이터로서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또 만나뵐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